한명숙 봉하마을 참배 정치 재개 행보일까? 지난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첫 대외 활동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수감을 앞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았었죠. 과연 이번 봉하마을을 찾은 것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 행보를 보여주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실장님, 네. 오늘 어젠가요? 문희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만약에 정치 다시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마다할 뿐은 아니다. 네. 과연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명숙 총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무게는 아직도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운동에 헌신을 하고 호적제 폐지를 비롯해서 여성의 어떤 인권을 고양하는 많은 법안들이 다 한명숙 총리가 손을 대지 아니한 그런 법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과 포함해서 또 참여정부 시절에 여성 총리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하나의 어떤 그 큰 축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참여정부가 끝났을 때 첫 번째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을 때 이 당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그 당을 사실은 추스리면서 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게끔 만든 첫 번째 그 단초를 또 이 한명숙 전 총리가 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출소했을 때 찾아가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법한데 문제는 법이죠. 지금 피선거권이 10년 이상 지금 상실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치 행위라는 건 사실 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피선거권 상실을 다시 이제 복권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만 복권시켜줬다? 그러면 아마도 그건 정치적인 정말 어떤 그런 도박이랑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데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할 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또 이 형을 실질적으로 유죄 판결나서 형이 구형이 되고, 지금까지 역대 전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전철처럼 사면 복권이 어떤 거론될 때 하나의 카드처럼 이게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까지도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사실 득보다는 독이 되는 전망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정치 복권, 정치 다시 이 재개가 그렇게 쉽게 논의되었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어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이랄지 피선거권을 박탈된 상태에서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선거에 나오지 않더라도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라는 게 이제 이 시장님 말씀처럼 직접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출소하자마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다 뭐 이선에 물러나 있지만 결국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뭐 고문을 하든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다른 정치인의 후견자가 되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나와서 좀 시간을 두고서 책도 읽고 징역 때도 좀 털고 이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랬었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활동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 변호사님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추징금을 지금 8억 8천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낸 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명숙 추징금 환수 전담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추징이 가능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한명숙 총리 개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영치금까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추징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한명숙 총리는 굉장히 억울하게 정치 탄압을 받은 분으로 지금 인식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그러니까 대법관 13명의 전원일치 의견 나온 3억 부분도 있고요. 총 9억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쨌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시민들께서 그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으나 네. 이제 당에서 나서서 마치 판결 자체가 정치 판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명숙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복귀를 하시기 위해서는 추징금도 다 내시고 저는 그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뭐 고문이건 무엇이건 민주당에 들어와서 하셔야지 지금 어찌 보면 잘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명숙 총리와 관련된 문제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전부 다 이거 뭐 지금 뭐 사법부를 지금 훼손하는 거냐면서 엄청나게 지금 비난의 화살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정치활동을 그냥 재개하는 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 득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명숙 전 총리 출소할 당시에 여당에서는 사법부를 적폐라고 규정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당일 추미애 대표가 한 그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 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네, 소국장님, 이제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검찰의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본인 한명숙 전 총리는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저는 사실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고 법원의 판결도 잘못됐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다 전부 다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하고 받고 나서 다 실형을 살고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저러한 어떤 집권당 그리고 이제 집권당에서도 뭐 저런 논평도 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은 부담이 전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야당 의원이라도 저런 그 표현을 어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나 집권 여당 구성원이나 집권 여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떤 이 메시지를 낼 때 특히나 좀 신중해야 된다. 이번 것은 뭐 저는 대단히 좀 잘못된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네,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렇게 좀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명숙 재판을 한 13분의 대법관이 전원 일치 판결로 유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대법관 13분이라는 분이 법을 자의적으로 법적 판단을 했고 양심과 정의가 마비됐다는 주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죄 선고를 한 13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 문재인 대표께서 네, 전날 사법이 상당히 뭐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역시 법사위. 예, 법사위. 네, 권성동 위원장의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여당 의원들은 뭐 예.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위원장이니까 좀 중립을 지키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상임위를 이끌 책임이 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은 낼 수 있어요. 법사위원장도 어쨌든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뜻은 이겁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재판한 마지막 이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인데, 이번에 한신공영, 뇌물을 준 쪽에 한신공영 측이 9억 원을 전달했는데 9억 원 중에 3억 원은 대법관 전원이 지금 일치를 해서 사실 그랬었죠. 그 유죄로 지금 그 판명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3명은 야당 측 추천 인사까지도 이 3명이 야당 측 추천 대법관이에요. 근데 야당 측 추천 대법관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 여당 주장은 그 대법관 전원을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해서 네. 사실은 국회의 어떤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상임위원장인데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사실 말하려는 취지가 퇴색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는 품격을 지켜야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그렇게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 이렇게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네, 백 변호사님,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건데 재심을 청구하면 이게 뭐 좀 받아들여집니까? 가능한가요? 이론상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네. 아니면 기존의 증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게 명백하게 나와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론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청구할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SNS에 이번에 한명숙 이 총리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더니 굉장히 또 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서 네. 저는 다른 거 알고 지금 한명숙 전 총리께서 진짜 억울하시면 지금 이 사법적 패고 뭐 이 지금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라고 할 게 아니라 깨끗하게 법적으로 그냥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그때 당시에 그 한만호 회장이었나요? 회장이 뭐 네. 진술도 번복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인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술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심증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진술이 A라고 했다가 다음날 B라고 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진술을 이제 안 줬다고 했는데 왜 유죄 판결했어? 이렇게 간단하게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추미애 대표나 한명숙 총리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재심 청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유도 이걸 너무 억울하다고만 하고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진짜 억울한 경우는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서라.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게 맞고 더 이상 이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명숙 전 총리 과연 정치에 재개를 할 것인지 재심 청구할 것인지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